안녕, 현수쌤입니다. 2023학년도 7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사회문화 해설 지금부터 좀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엄청 쉽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도 않았다. 딱 그 정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도표 통계에서는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의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개념은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던 것 같아. 일반적으로 수능이나 지금까지의 기출 문제들에서 볼 수 있었던 함정 위주로 나온 느낌이라서 전반적인 개념 문제에서의 함정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는 않았지만 도표 통계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도표 통계 때문에도 혹은 개념 문제들 중에서도 기존에 나왔던 함정들이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을 친구들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고 반면에 공부를 되게 빡세게 해가지고 아주 잘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면 무난하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풀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미줄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실험주에게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하는 실험에서 대뇌 피질의 한 부분인 전전두 피질을 관찰했는데 누가? 연구진이.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관찰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는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겠고 니은 기억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뇌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고 돼 있는데 뭐가? 공포의 기억이 기억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뇌에 영구적으로 저장된다. 이건 사실 실험지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뭐 인간한테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인간한테서 일어나든 실험지한테서 일어나든 크게 상관이 없어. 왜냐면 여기는 인간의 의도가 애초에 개입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인간의 어떤 뇌 속에서 인간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도 인간이 의도적으로 기억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거나 뇌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 우리의 생각이랑 상관없이 그냥 생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 자연현상이라고 봐줘야죠.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음. 디귿 트라우마를 겪으면 서서히 강화된다라고 하는데 기억세포 사이의 연결이라는 게 강화된다라는 것도 역시 소위 말하는 생리적인 현상이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실험지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연현상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인간이라도 상관없어요. 인간이라도 자기 의지에 따라 가지고 트라우마를 겪으면 스스로 서서히 강화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인간의 의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현상이다. 리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위 뭐 PTSD라고 많이 부르지.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걸 치료하는 주체는 당연하지만 인간이 될 겁니다. 보통은 의사분들이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당연히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어떤 건강을 회복시켜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 사회현상이라고 봐주면 돼요. 어차피 1번에 해당되는 문제는 뭐야?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냐 안 되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풀어주면 되고 1번 기억과 같은 사회현상은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지 않고 자연현상이 몰가치적이지 사회현상은 어때? 가치 함축적이란 말이야. 인간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 행동에는 항상 가치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2번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과 달리 벌써 이상하지 않니? 자연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사실 안 된단 말이야. 당위적 규범의 지배는 둘 다 받지 않죠. 사회현상이 당위적 규범의 지배를 받고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법칙, 존재법칙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둘 다 당위적 규범의 지배는 받지 않는다라고 잡아주는 게 맞겠습니다. 3번 디귿과 같은 자연현상은 리을과 같은 사회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게 아니고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사회현상이고 보편성만 존재하는 게 자연현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사회현상이 보편성, 특수성이 함께 있는 거다.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사회현상과 달리 사회현상과 달리 또 이상하잖아. 그치? 그리고 애초에 사회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사회현상은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확실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 예외 없이 무조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자연현상에 해당되는 거구나.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라고 보통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100% 무조건 되는 거를 확률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단 말이야. 확률이라고 부르는 99.9999%라고 해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 확률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확률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가지고 둘 다 틀렸다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5번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 자연현상은 사회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한 게 맞지.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딱히 예외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사회현상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다,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인과관계가 있긴 해. 사회현상이든 자연현상이든 자연현상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사회현상은 불확실하게 불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은 어렵지 않게 정답이 5번이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는데
이번 문제가 본인 실력에 따라 가지고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문제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단 말이지. 쌤이랑 하나씩 보면서 분석을 해보자고. 사실은 쌤이 요즘에 이제 기출의 베타 그런 수업을 하면서 이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랑 관련해 가지고 쌤이 개념할 때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하나하나 모집단, 표본집단,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런 것들 구분해 나가면서 읽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기출의 메타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들은 친구들은 알 겁니다. 사실은 선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찾는 방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른 것도 맞고, 다만 양적 연구의 탐구 절차 문제에 전반적으로 익숙하고 이 형식에 대해서 적응이 돼 있어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약간 쌤이 풀이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데 요 시점쯤 되면 이제 바꿔가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보는 걸로요. 1번 선지부터 봅니다. 갑의 연구에서 디귿은 수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디귿이라고 돼 있는 거 가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선지는 사실 넘기는 게 맞아. 왜 그런 줄 알아? 가설이 수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뒤쪽까지 쭉 가가지고 이 연구의 결론 전체를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선지를 딱 보는 순간 가설이 수용되냐 기각되는 조금 어려운 선지일 수 있으니까 일단 뒤로 넘기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선지부터 풀어보는 게 사실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쌤은 지금 해설하고 있으니까 이걸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죠. 이걸 풀기 위해서. 연구자 갑이 청소년들의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대중매체와 또래 집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 그러면 여기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와 있고 모집단도 나와 있다. 모집단은 뭐죠?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이야. 근데 청소년들의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이라는 것까지가 뭐야?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가 아니고. 결과. 뭐뭐에 뭐뭐가 미치는 영향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소위 말하는 원인이 되는 쪽이 독립변수고 대중매체 또래 집단 이렇게 두 가지의 독립변수가 나와 있단 말이지. 독립변수 1이라고 볼 수 있고 또래 집단은 독립변수 2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청소년의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이란 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고 갑은 가설을 설정하고 땡땡시 고등학생 500명한테 이거 뭐야? 표본 집단이 아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모집단 청소년 전체를 관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땡땡시 고등학생 500명한테 관찰을 하는 거지.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 또래 집단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에 미치는 정도 등을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질문지법 썼죠. 이후 갑은 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지향 태도의 경우 대중매체 영향력이, 과시소비 행동의 경우 또래 집단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1번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가설이 뭔지 안 알려줬잖아 지금. 가설을 안 알려줬다고.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이거 두 개가 독립변수고 여기 나와 있는 맨 위에 문장에 있는 이 단어가 종속변수다라는 것까지인 거지. 가설이 정확히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를 많이 보면 대중매체를 보면 볼수록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이 늘어난다라든지 혹은 줄어든다라든지 이런 표현이 정확하게 담겨있는 가설이라는 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그걸 통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 가설이 수용되는지 기각되는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가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사실 연구자 을 같은 경우에 쭉 읽어봐도 갑의 가설이 뭔지를 추측할 수 있는 얘기가 연구자 을 얘기에도 없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갑의 가설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1번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가설이 수용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이 적혀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근거가 불충분해 가지고 이 선지는 틀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2번 갑의 연구에서 리을은 기억의 조작적 정의에 미음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의 연구에서 리을에 해당되는 거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리을이란 게 기억, 대중매체라는 거에 조작적 정의에 해당되냐라는 걸 지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중매체라는 거는 독립변수로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을에 나와 있는 거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라고 지금 되어 있고 미음에 나와 있는 것도 여기 보면 미음은 니은의 조작적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미음에 나와 있는 또래 집단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에 미치는 정도라는 것도 또래 집단이라는 거의 조작적 정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야 원인이야? 지금 원인으로서 대중매체가 분명히 제시가 돼 있단 말이야. 독립변수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약간 솔직히 요즘에 말해가지고 과시 소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 소비 지향 태도, 소위 말하는 막 소비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어떤 이 수준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지. 여러분들도 막 브랜드, 명품 브랜드 같은 거 사고 싶어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대중매체 TV, 라디오, 특히 SNS, 인스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연구인데 여기서 대중매체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에 미치는 정도라고 딱 표현을 해버리면 이건 결과지. 대중매체까지가 독립변수지. 이 독립변수가 소비를 선호하는 태도라고 부르는 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독립변수가 지금 종속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까지를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리을에 나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독립변수를 조작적을 정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또래 집단이라는 게 지금 또래 집단이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행동에 미치는 정도라고 지금 표현되는 게 맞냐는 거지. 명품 브랜드를 지향하는 거는 위쪽에 나와 있는 개념 중에 뭐겠어요? 과시 소비 행동이야. 과시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 내가 필요도 없는데 명품 브랜드를 사가지고 남자한테 이거 봐라. 내가 이런 걸 샀다. 내가 구찌를 샀다. 입생 뭐를 샀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시 소비 행동에 해당되는 거라서 정확히 말하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독립 변수의 조작적 정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걸 정확히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죠. 하루에 SNS를 몇 시간 동안이나 하는가 혹은 또래 집단 중에 과시 소비를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니면 친구들을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친구들이랑 서로 명품 자랑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야지 그런 것들이 측정 가능하게 이 독립변수들, 추상적인 독립변수들을 개념의 조약적 정의를 해준 거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개념의 조약적 정의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3번, 의뢰 연구에서 비읍은 시옷과 달리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비읍이라고 돼 있는 건 자신이 개발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 거고 시옷은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읽어보면서 의뢰 연구를 전반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선지예요. 당연하지만. 왜냐하면 비읍이랑 시옷이랑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안 주었다는 이게 결론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 부분을 한번 체크하기 전에 어차피 나머지 선지들 보려면 을 연구가 뭔지 알아야 될 거니까 여기서 한번 읽기 시작합니다. 을 연구를 전반적으로. 한편 연구자 을은 가베 연구를 참고로 해가지고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걸 새롭게 하나 만들었어 이 사람이. 그래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한단 말이지. 을은 기존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고등학생 100명을 선정하여 이것도 표본 집단이겠죠. 아마 각각 50명씩 A 집단, B 집단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이거 실험 집단, 통계 집단으로 나누는 건가? 라는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 쌤이 기출 메타에서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이 100명을 반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50명으로 나눈다고 해서 무조건 실험법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냥 서로 다른 집단들을 나누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지법, 질문지법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 표현만 보고 실험법이다라고 파악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대충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3개월 동안 A 집단에게는 이전과 달리라고 했어. 자신이 개발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어. 뭐 했지? 자기가 개발한 거?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거든. 원래도 기존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던 고등학생 100명을 지금 모아놨단 말이지. 근데 어떤 애들한테는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B 집단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그냥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연구 속에서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미치는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다 보니까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것 자체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 집단엔 독립변수가 개입됐어 안 됐어? 이전과 다르게 기존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말고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순간 독립변수가 개입된 어떤 집단? 실험 집단이라고 부르는 집단입니다. 이게 A 집단이 실험 집단이 되는 것이고 B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그냥 실시했잖아. 그럼 이게 실험 집단이 되는 거야? 아니지. 여 연구에 나와 있는 독립변수가 이 집단에는 개입이 안 된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런 집단을 그냥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착각하게 하려는 의도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되게 많은 애들이 쌤 어쨌든 여기도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긴 했잖아요. 아니라고. 그냥 뭘 실시하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 실험 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연구 속에 나와 있는 독립 변수가 정확히 실시가 돼야지 그런 걸 실험 집단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된 건 실험 집단 아니라면 그냥 통제 집단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 집단이 통제 집단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왔고 그
그리고 을은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A집단에서 B집단에 비해 소비지향 태도 지수와 과시소비 행동 지수 모두 더 큰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아, 그러니까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잖아.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해보니까 이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소비지향 태도, 갑한테서 종속 변수를 거의 받아왔거든요. 참고로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받아와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 연구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종속 변수에 더 큰 영향을 준 거는 어쨌든 새로운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3번 보자. 을의 연구에서 비읍은 자신이 개발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거, 이 시옷,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던 거, 비읍이 시옷과 달리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시옷과 달리라는 표현 때문에 시옷은, 그러니까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은 절대로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리라고 표현한 순간 뭐야? 시옷은 소비지향 태도와 과시소비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지. 그럼 지금 여기 마지막에 결론을 자세히 한 번만 읽어보는 거야. 을은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A집단에서 B집단에 비해 소비지향 태도 지수와 과시소비 행동 지수 모두 더 큰 변화라고 표현을 했어. 뭐뭐에 비해 뭐뭐가 더 큰 변화가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B집단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지금 이 맥락이. B집단에서도 변화는 있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이 말이. 아니, A집단이 변화가 더 컸다는 거지. B집단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잖아. B집단보다 A집단이 더 영향이 컸다는 뜻이지. 그렇게 되면은 시옷에 있는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실시하던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그냥 계속 이수한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달리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시옷과 달리라고 무조건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 없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 비읍이 시옷에 비해 가지고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는 표현을,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지만 시옷과 달리라고 해서 시옷이 아예 영향을 못 줬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문맥을 읽어줘야 된다는 거. 요건 엄밀히 말하면 독해 문제에 가까운 거죠. 이걸 잘 읽고 파악을 해봐라. 4번, 의뢰 연구에서 A집단은 B집단과 달리 실험집단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A집단, B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이라고 얘기했었죠? 아, 4번 정답입니다. 바로. 5번, 가브리, 그러니까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던 거야, 사실.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구분하는 법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럼 쌤이 기출의 메타에서 얘기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실험집단은 철저하게 독립변수가 개입된 애들, 통제집단은 아닌 애들, 이렇게 구분하면 돼, 실험법 안에서는. 5번, 가브리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질문지법 사용한 거고,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의 연구를 참고로 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여기서 문헌연구법 한번 사용했고, 뒤쪽에 보면은 이 사람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실험법이에요. 실험집단, 통제집단 나눠가지고. 그러면 갑은 질문지법 사용했고, 을은 문헌연구법이랑 실험법 사용했어. 그럼 갑을이 사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모두 일반적으로 연구 대상자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 없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애들은 어떤 애들? 질문지법이랑 면접법이다 라고 외우더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문자로 소통을 하고, 면접법을 통해서 대화로 소통을 하고, 이거 두 개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지만 나머지 자료 수집 방법은 아니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실 쓸 수는 있죠. 윤리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어쨌든 쓸 수는 있고, 쌤, 문헌연구법은 어쨌든 언어적 상호작용 하는 거 아닌가요? 문헌연구법은 엄밀히 말하면은 실험에서 관찰 대상자 뭐 이런 개념이 없지. 문헌연구법은. 문헌연구법은 그냥 논문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러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막 언어적으로 뭐 해석을 하고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어도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2번은. 그리고 3번. 자, 첫 페이지에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헷갈리게 했을 만해요. 이 문제가 좀 짜증이 난 건 사실이거든. 한번 같이 보자고.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기출의 메타 풀어주면서 제가 했던 말이지만,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 기출 문제들의 흐름을 좀 보면은 약간 요 방금 나왔던 이 3번 문제 같은 느낌으로다가 함정을 팔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 함정의 방식은 결국 그겁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 얘기만 읽고 갑을 판단하면 안 돼. 병이 갑 얘기를 할 수 있어. 같은 회사 동료인 갑 요딴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쌤이 약간 권장하는 방식은 요즘에
이런 문제들을 읽어볼 때 갑 얘기만 띡 보고 갑 제시문 풀려고 하면 큰일 나니까 갑 보고 나서 혹시 뒤쪽에 다른 애들이 갑 얘기를 언급하고 있나를 체크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본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병이 갑 얘기를 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알았을 거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봤으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는 거죠. 땡땡 경영대학원 학우 여러분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러면 갑을 병이 전부 다 땡땡 경영대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소리잖아. 일단 이 사람들 여기 기본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소속돼 있다는 거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1번, 갑이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두 개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갑이 지금 크게 뭐에 속해 있어? 경영대학원에 속해 있어. 사내 노동조합에 속해 있어. 그리고 같은 회사 동료라고 했으니까 회사에도 지금 속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이익사회 개수가 총 3개지. 그래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따지면은 경영대학원 당연히 이익사회고요. 이익사회가 뭐야? 인위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럽게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인위적으로 소위 말하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 막 자연스럽게 스르륵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야 한번 뭉쳐봐 해가지고 막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동사회 반대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사내노동조합도 경영대학원도 회사도 기본적으로 다 이익사회라고 봐주시는 게 맞기 때문에 갑이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3개다라고 바꿔줘야 될 거고, 2번, 을은 갑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갑은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야 된단 말이야. 갑 같은 경우에 체크해보면 경영대학원, 사내노동조합, 여기 나와 있는 같은 회사 동료, 회사 이런 것들도 다 확실히 비공식 조직은 아니거든요. 갑과 달리라는 표현은 맞아. 그러면 을이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냐는 거지. 광고회사 직원과 오전에 인터뷰 마치고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마을 독서 동호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 거, 광고회사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함정입니다. 이 사람 지금 광고회사에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광고회사 직원과 인터뷰했다는 거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확실하게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마을 독서 동호회 모임 뿐인데, 마을 독서 동호회라고 부르는 게 비공식 조직이야? 아, 쌤 마을 안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 비공식 조직 아닌가요? 마을이 공식 조직이 아니잖아. 원래 비공식 조직은 회사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냥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마을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공동사회에 해당된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독서 동호회 모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절대로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자발적 결사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지 않아서 탈락. 3번, 을은 병과 달리 본질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본질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뭡니까? 공동사회지 뭐, 공동사회. 공동사회를 얘기하는 건데, 이 병과 달리라고 하니까 병은 공동사회에 속해 있지 않아야 되고 을만 속해 있어야 되는 건데, 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마을 독서 동호회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딱 돼 있으니까, 아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자발적 결사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지금 명확하게 지금 독서 동호회 모임이라는 거 외에는 다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을이 딱히 공동사회에 속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뭐 굳이 따지자면 마을이라는 게 공동사회라고 봐줄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 조금 더 확실해지는 건 병이 지금 가족과 함께 참여했다고 해가지고 가족이란 게 딱 있잖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병이 가족이 있다는 거야. 병이 가족이 있다는 거야. 아,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을이 어쨌든 마을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마을은 일반적으로 공동사회라고 치니까 그러면은 을은 공동사회에 속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을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병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탈락. 가족이야말로 대표적인 공동사회니까 병과 달리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 4번,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2개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갑이랑 병이랑 지금 같이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이 일단 회사가 있고요. 같은 회사 동료인 갑이라고 병이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나 더, 경영대학원이라는 공식 조직에도 둘 다 같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둘이 같이 속해 있는 게 있어 없어? 딱히 그런 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2개가 맞지. 5번, 갑을병 모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에 속해 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 결사체에서 나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결. 그러면 셋 다 자발적 결사체에 반드시 속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 경영대학원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야. 이건 그냥 공식 조직에만 해당되는 집단이고, 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활동 중인 사내 노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요거 자발적 결사체 맞죠?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에 해당되는 집단입니다. 갑은 공식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고 있는 게 맞고, 을 광고회사 직원과 오전에 인터뷰 마치고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마을 독서 동호회 모임, 이거 자발적 결사체 맞거든.
자발적 결사체 맞잖아. 마을 독서 동호회 모임이라는 거. 일반적인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은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네모네모 캠프에 가족과 참여하고 같은 회사 동료인 갑과 함께 운동한다라고 병이 얘기를 했는데 시민단체 보고 쌤! 병도 지금 속해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인데 이것도 함정이야. 자세히 보세요.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네모네모 캠프에 잠깐 참여했다고 돼 있죠. 언제 시민단체 안에 있다 그랬어. 이 사람은 시민단체 구성원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주최하고 있는 그냥 캠프에 참가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시민단체는 엄밀히 말하면 당연하지만 병이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병은 자발적 결사체에 속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잡아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계속 함정들을 막 파놓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진짜 꼼꼼히 읽어요. 사회 집단과 조직 파트랑 역할과 지위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습관을 이용해가지고 함정을 파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온단 말이지.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마 수능에도 이번 해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되게 높고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게 내왔는데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 속아 넘어가지 말아주시길. 4번. 다음 절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떴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표현이 나오면 뭐다? 실제론 아니면 명목론이 나온다라고 내가 기출의 메타에서 지금 엄청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론 아니면 명목론 등장하는 겁니다.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다. A국은 모든 주에서 개인의 총기 소유 허용하지만 총기로 인한 범죄 발생률, 자살률 큰 차이가 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 개인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능력은 없고 사회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는 표현이잖아. 그럼 벌써부터 어떤 냄새가 엄청 진하게 나요. 실제로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난다고. 사회가 개인보다 더 강력하다. 불가항력적인 힘을 사회가 가지고 있다. 계층 간 빈부격차가 심한 주일수록 두 지표 모두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사회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른 거 뭐 읽을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사회를 중시하는 실제론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사회가 개인을 정의 내린다. 굳이 입장으로 따지자면 실제론이 결국은 거시적 관점에 연결되니까 거시적 관점 중에서는 갈등론이랑 훨씬 가까운 얘기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겠네요. 기억, 개인의 발전은 곧 사회의 발전이야. 개인이 중요해 라고 주장하는 건 명목론이기 때문에 탈락. 니은 개인의 속성은 사회의 속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격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사회에서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회 중심의 실제론 맞고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실체이다. 그래서 실제론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회가 개인의 외제하는 외제라는 표현 많이 쓰죠. 사회는 개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나 개인들이 단순히 모여있는 상태가 아니야. 개인의 밖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개인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로 실제로 존재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제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리을. 사회 규범의 구속성보다 개인의 자율성이 우선되다. 명목론이죠. 개인 중심. 그러면은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4번 넘어가고 5번. 다음은 질문의 답변에 따라 빈곤의 유형 A, B를 구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중 하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인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는가라고 여기 yes,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쉽죠.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인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이나 소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장 먹고 살 끼니 걱정을 하게 된다. 의식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절대 빈곤만 할 수 있는 얘기. 상대 빈곤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절대 빈곤 상태일 수도 있지만 상대 빈곤에 처한 사람이. 그거랑 별개로 상대 빈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는 생활 수준에 비해서 한없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소득 수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서 아니요 쪽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절대 빈곤은 사회 구성원의 평판에 따른 빈곤 상태. 그딴 거 아니야. 무슨 평판에 따른 빈곤 상태 이런 건 사회문화에서 개념 없어. 주관적 빈곤도 아니에요. 주관적 빈곤이란 것도 평판에 따른 빈곤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빈곤이라고 느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주관적 빈곤이랑 아예 상관없고 당연히 객관적 빈곤이 절대 상대 빈곤이랑도 상관없습니다. 2번 B는 상대 빈곤은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 분포를 고려를 파악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 분포 만들어 나갈 때 상대 분포에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해당되는가를 얘기할 때 한국의 기준이 어디예요? 이렇게 그리잖아 보통은. 소위 말하는 중위소득의 절반이란 말이야. 중위소득이라고 1등부터 꼴등까지 사람들을 소득 분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줄을 세워놓은 다음에 정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지만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300만 원 번다고 쳐.
그럼 중위소득의 2분의 1이면 150만 원이잖아. 150만 원이 여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150만 원 밑으로 번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저기서부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150만 원 밑으로 버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상대 빈곤을 결정하는 개념 자체가 소득 분포,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벌고 있는 분포가 나타나고 있느냐를 기반으로 만들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상대 빈곤은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파악하는 거지. 3번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는 항상 상대 빈곤에 포함된다. 전혀 아니고요.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가 상대 빈곤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있고 포함될 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중위소득이 300만 원인데 중위소득의 2분의 1선인 150만 원 이하로 번 사람이 여기부터 나타날 수 있는데 절대빈곤선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절대빈곤선을 보통 일반적으로 결정짓는 기준인 최저생계비라는 게 100만 원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절대빈곤은 상대빈곤에 포함되는 개념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절대빈곤선이 200만 원일 수도 있잖아. 최저생계비가. 그러면은 절대빈곤한 사람들은 상대빈곤한 사람들한테 포함이 안 되고 역으로 상대빈곤자들이 절대빈곤자들에게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는 틀렸다. 4번 상대빈곤은 절대빈곤과 달리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이것도 항상 많이 나오는 선지죠.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상대적 빈곤이라는 게 상대적 박탈감의 유발 주 요인이지만 절대 빈곤도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을. 아니 나는 당장 의식주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옆에 있는 애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건 자주 나오는 선지고요. 5번 가해는 우리나라에서는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하는가. 객관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파악하는 건 객관적 빈곤이란 말이야. 둘 다 객관적 빈곤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해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왜? 가해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은 둘 다 yes로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 만약에 가해 요지문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여기 A가 있는 게 아니고 A, B 이런 식으로 둘 다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6번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예요. 이런 거 잘 읽어야 돼.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구나 라는 개념 자체는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영화 대 영화, 영화 1, 영화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다 읽어볼 필요가 없지. 선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 되는 거지. 1번 A는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번 읽어볼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던 A는 지인의 소개로 대형마트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 일단 비정규직이라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포함이 한번 됐어. 그리고 하나 더.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했다는 표현도 있단 말이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소수자 개념에서 대표적인 게 뭐 여성, 노인, 비정규직 혹은 뭐 빈자, 소위 말하는 경제적 약자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여기 지금 여성이라는 사회적 소수자에 하나 속해 있는데 비정규직으로도 지금 속해 있단 말이지. 일단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맨 앞에 나와 있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나니까 A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돼서 고통을 겪는다라는 사례까지도 얘기를 해놨어.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두 가지의 사회적 소수자에 중첩되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둘 다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한 개인이 여성과 비정규직이라는 두 개 이상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2번 A는 D와 달리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이거 안 읽어봐도 돼. 왜 그런지 알아? 수적인 열세로 원래 사회적 소수자가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현실에서는 수적인 열세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너는 우리 집단에서 너무 숫자가 적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수가 너희 소수를 억압할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이 사회 문화의 모의고사 범위 안에서는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숫자가 엄청 많아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흑인이 훨씬 더 많았지만 흑인이 사회적 소수자였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옛날에 그런 사회의 어떤 사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읽어봐도 수적인 열세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는 게 정답이 아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도 여기 나와 있는 A는 여성이란 말이야.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라면 여성은 원래 대한민국 인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잖아요. 숫자가 적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숫자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바로 탈락입니다. 3번 B는 C와 달리 주류 집단과 구별되는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B는 신체적 특징 때문에 차별을 받았는지 찾아보면 돼. B 어디냐? B 어디냐? B 어디 있나요? B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에 북한 이탈 주민인 자신에 대한 주변의 차별적 태도에 고통받던 B라고 했어. 북한 이탈 주민이란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신체적 특징이야. 아니,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랑 피가 다른가? 기본적으로 유전적으로 동일하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먹이고 기본적으로 옷도 잘 입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옆에 세워놓으면 우리들이 그들을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당연하지만. 이건 신체적 특징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건 문화적 특징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후천적인 특징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차별받은 게 아니다. 4번 D는 이와 달리 선천적 요인으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 D는 선천적 요인 때문에 차별받은 게 맞나? D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게 되어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지. 장애인 때문에 지금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선천적 요인이란 말이야. 그건 아니지. 장애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건 맞지만 소위 말하는 선천적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 장애인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불편함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랑 태어난 이후에 교통사고 같은 걸 통해서 공장에서 야간 작업 같은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산업재해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잃게 돼가지고 장애인이 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 요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고. 5번 이는 A와 달리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자고. 여기 D의 자녀 E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고 로스쿨에 진학하고 이거 그거네. 우영우야, 우영우. 우영우 드라마에 나오는 케이스인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는 법률 전문가. 법 개정에 앞장서는 법률 전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E는 사회적 소수자의 불리한 위치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맞다 이 말이야. 그러면 A가 아니어야 되는 건데 A 얘기를 보면은 이분이 여성이면서 비정규직에서 막 고통을 겪거든. 근데 B랑 C라는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랑 손을 맞잡고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을 한단 말이야. A까지 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A도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A와 같이 E랑 A랑 둘 다 사회적 소수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독해 문제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문제는 아마 거의 안 틀렸을 거라고 믿어요. 7번.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학습 활동자의 일부이다. 활동지의 일부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표현이 딱 나오면 뭐가 나오는 거지?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쌤이 이거 외워두라고. 제발 외워두라고. 발문에 나오는 걸 가지고 알아봐야 된다고 지금 혀가 부르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기갈상이 나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갈상이라고 알려주긴 했어. 근데 이거 안 알려줘도 알아봐야 된다고. 선택한 후 해당 관점에서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하라라는 문제 유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문제가 복잡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이 있잖아. 여기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 거기에 어떤 입장에 해당되는지를 일단 적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쉽게 풀릴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일단 선지에다가 여기 질문에다가 한번 적어봅니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뭐야? 기능론이지. 기능론이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적인 관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 균형, 안정, 조화 때문에 나쁘지 않아. 왜 바뀌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 집단들한테만 좋은 입장 아니야? 이런 공격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하는 건 갈등론이죠.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갈등론은 갈등을 중심으로 사회를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건 기능론과 갈등론.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대비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들을 딱 적어놓고 이제 가불병정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체크를 하면 되는 건데 교사평가 먼저 봐. 이런 문제 나오면은 교사가 맨 마지막에 한마디 툭 하고 던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교사평가를 반드시 먼저 보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사평가를 한번 보면은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관점에서 옳은 답변만을 한 학생은 2명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는 애들이 2명이 맞고 2명이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일관된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선지에서 물어볼 거야. 1번부터 물어보잖아.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 한 학생 중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한번 알아내보자고. 자, 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기능론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응답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대답이 나와야 되겠어? 요 질문에 yes, 요건 아니요,
요건 yes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니까 예,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갑은 일단 여기 세 개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됐어요? 적어도 기능론의 입장에서 잘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갑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여기 세 가지 질문까지는. 을도 한번 보자고. 을은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기능론에 대한 질문에 yes라고 대답해놓고 갈등론에 대한 질문에도 똑같이 yes라고 대답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을은 절대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친구가 아니야. 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셋 다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병이 일관되게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되지. 왜 돼? 병이 만약에 기능론이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갈등론이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면 병은 뭘까? 상상론의 입장에서 대답하고 있다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거든. 하나 더 있으니까 상상론이라고. 기능론도 아니고 갈등론도 아니면 상상론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걸 텐데 기능론 혹은 갈등론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딱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럼 병은 상상론의 입장에서 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지. 아까 갑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잘 대답을 해줬다면. 정은 라고 했는데 기능론, 갈등론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정도 상상론의 입장에서 대답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능론, 갈등론 둘 중에 하나에 맞는 선지에 yes라고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럼 안 되지. 여기까지 보면 상상론이 확실한데 마지막에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 중에 하나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yes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그렇게 봐가지고 갑이랑 병이 지금 맞았고 갑은 기능론의 입장에서 병은 상상론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거죠. 1번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한 학생 중 사회 각 부분을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보는 관점을 선택한 학생은 없다. 사회 각 부분은 상호 의존적이야. 마치 유기체처럼. 사회 유기체설 뭐지? 기능론.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한 학생, 갑이랑 병 중에 기능론으로 대답한 학생은 없다. 있잖아, 갑이. 2번,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한 학생 중 사회제도를 계급 재생산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 뭐죠? 사회제도는 계급 재생산의 수단이다. 계급 재생산이라는 단어가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부자는 그대로 부자로 계속 유지시키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한 자로 유지시키고 계급을 똑같이 그 안에서만 돌게 재생산시킨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회제도는 결국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입장은 당연히 갈등론일 겁니다. 갈등론의 입장에서 대답한 학생은 없잖아. 기능론이랑 상상론의 입장에서 대답한 학생만 있을 뿐이지. 틀렸고. 3번 갑은 기능론을 주장한 갑은 병의 상상론을 주장한 병과 달리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하였다. 둘 다 옳은 답변만을 했잖아. 갑이랑 병이 유의하게, 옳게, 일관되게 응답을 했죠. 4번 가에는 개인 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는가? 가에 개인 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한다라고 표현이 들어가면 이게 뭐죠? 이거 상상론이란 말이야. 왜?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니까. 개인 위주로 가는 입장이니까. 개인 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한다는 표현 나오면 상상론인 건데 가에 상상론이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다. 왜? 기능론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거고 상상론이 들어가면 상상론은 yes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가에는 그게 딱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나에는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건강하려고 하는 속성.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항상성이 있어가지고 잠깐의 불균형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다시 맞출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사회 문제, 병리적인 현상은 일시적이고 불균형적이고 잠깐 동안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현상일 뿐이야. 이런 입장을 기능론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능론의 입장에서 나아가 제시가 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정확히 말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기능론 선지가 들어가면 기능론은 yes라고 대답하고 상상론은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게 맞잖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야지. 없다가 아니라. 살짝 마지막에 없다로 바꿔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믿어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국에서 검은 가죽 재킷은 노동계급 출신의 젊은이들 사이의 새로운 패션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게 뭘 주제로, 뭘 소재로 문제를 낸 건지 정확하게 짐작이 안 가는데 슬쩍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선지 한 번만 볼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 위에 막 발문에 힌트도 없어. 뭐 개념 요소들을 뭘 낼 건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봐도 바로 보이지 않아. 그러면은 슬쩍 내려가서 문화의 동질성이 강화되니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니 하위 문화 떴다. 주류 문화 떴다. 문화 파트에서 하위 문화, 주류 문화 이런 거 물어보려고 지금 문제 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각국에서 검은 가죽 재킷은 노동계급 출신 젊은이들 사이의 새로운 패션인데 검은 가죽 재킷은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개념이야. 젊은 세대, 중산층과 다른 개념으로 노동계급이라는 이중의 소속감을 상징해. 이거 그냥 하위 문화잖아. 하위 문화.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입고 다닌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을국의 청년들은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들었대. 아, 이러면 좀 세지, 그치? 이건 이제 저항하고 도전하고 거부하고 이러는 거니까. 사랑, 평화, 인간성 회복 등을 주장하고 을국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 됐고, 이 사상은 을국의 일부 기업을 시작으로 을국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을국의 청년들이 지금 하위 문화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운동을 하는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반문하고, 반문화는 당연히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위 문화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위 문화 중에서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인 거고, 여긴 반문화인 하위 문화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들어가 보면 되겠네. 1번, 가에서는 세대 간 문화의 동질성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가에서 보면은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어? 그럼 세대 간이라고 표현하면은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 서로 다른 세대 간에 서로 비슷비슷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텐데, 동질성이 강화된다고 표현을 하면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청년들만 즐기는 패션이란 게 새로 나타나서 기성세대들이랑 차이점을 드러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화의 동질성이 강화된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습니다. 2번, 반문화, 나 파트에서는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새로운 문화가 등장해서 문화적 다양성이 더 증진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진되고 고취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3번, 가에서는 나와 달리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를 대체한 모습이 나타난다. 여기 지금 그런 게 나와 있어? 가에서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를 완전 대체하고 있는 모습? 딱히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 그냥 그런 문화가 있어. 청년층에 그런 문화가 있고 그게 기성세대와 대비돼,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뭐가 대체를 하냐고. 틀렸죠. 4번, 나에서는 가와 달리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이 기존 질서나 가치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반문화에 해당되는 하위 문화를 즐기는 을국의 청년들이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여기 나와 있는 사랑, 평화, 인간성 회복 같은 걸 주장하는 친구들이 기존 질서나 가치에 대해서 저항하는 주류 사회에 반기를 드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가에는 딱히 그런 모습이 없어. 그냥 검은 가죽 입고 돌아다니는 친구들의 모습이 묘사될 뿐이야. 반기를 들고 저항하고 이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4번이 맞는 거죠. 5번, 가나 모두에서는 고급 문화가 대중화돼서 문화의 질적 수준이 항상, 그런 게 어딨어? 여기 나와 있는 검은 가죽 재킷이 뭐 고급 문화야? 그런 건 딱히 없죠. 여기 뭐 사랑, 평화, 인간성 회복을 주장하는 게 막 고급 문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문화 파트 1에서 공부를 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 넓은 의미의 문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나 고급 문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고급 문화가 막 대중화가 되고 막 대중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퍼지고 이런 모습이랑은 전혀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A, B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모든 행위의 연속이 조직체의 목표에 기능적으로 연관되도록,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라는 구도 자체가 엄청 딱딱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미친 듯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명백하게 규정된 활동 유형,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문서화된 업무 절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조직 운영 원리야. 그럼 냄새가 나. 문서화된 운영 규칙 혹은 문서화된 업무 절차, 철저하게 잘 짜여져 있는 매뉴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그대로 수행을 하면 되고, 이렇게 운영 조직이 짜여져 있는 입장은 관료제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냄새가 좀 날 거고, 근대 산업사회는 A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나 현대 사회로 가면은 봐봐, 이것도 나와 있지. 근대 산업사회, 소위 산업사회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처음에 등장한 게 관료제였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현대사회에서 관료제는 전반적인 효율성의 부산물로서 나타나는 비효율성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어. 관료제가 어떤 맥락에서 그럴까? 효율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를 해가지고 그 당시 소품종 대량 생산의 사회에서 딱딱 짜여진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아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관료제라는 시스템이 현대 사회로 오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이 조직이 똑같은 물건을 많이 찍어낸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엄청 빠른 유행에 맞춰 가지고 조직의 어떤 구조를 바꾼다든지 혹은 유행에 굉장히 빠르게 따라간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 관료제가.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합리적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합리성이라는 게 그 당시엔 맞았지만 요즘 시대에 와서는 비합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자기 오류에 빠진 관료제, 대안으로 제안된 새로운 사회조직 운영 원리가 탈관료제이다. 실제로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쌤이 밑줄 그어준 단어 정도만 빠르게 보면서 관료제, 탈관료제 구분해야겠죠. 그러면은 관료제가 되고 A는, B가 탈관료제가 될 텐데 1번 관료제는 탈관료제에 비해 중간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낮다. 낮지 않아. 크지. 중간관리층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관료라고 불러요. 관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관료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간관리층의 역할 비중이 크다 혹은 A, B 위치 바꿔줘도 될 거고 2번 관료제는 탈관료제와 달리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상향식이라고 그러면 위로 방향을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도 위로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말로 쌍방향식 서로 민주주의적으로 소통하는 그게 상향식이라는 표현이고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인 건 민주주의적인 집단 운영을 지향하는 탈관료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하향식이지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적 업무 방식 상명하복 까라명까 이런 느낌인 거지. 틀린 거고 3번 B는 A에 비해 구성원이 가진 업무 재량권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탈관료제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업무 재량권이 크지 관료제는 업무 재량권이 굉장히 약해. 관료제는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형이고 이사, 사장 이런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그려잡고 있고 탈관료제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분권화라고 해가지고 조직 구성원들, 실무진들한테 권한을 나눠줘요. 니들이 스스로 직접 결정해라.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건 니들 아니냐.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을 나눠줘서 재량권이 커지는 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는 거는 역시 탈관료제 쪽에 해당되겠다. 4번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 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그러는데 관료제가 연공 서열을 중시하지 탈관료제는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고 틀렸고 5번 A, B 모두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에 용이하다.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나는 게 관료제야. 해결하기에 용이한 게 아니라. 관료제가 절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탈락. 관료제에서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목적 전치 현상이 뭐죠? 목적 전치 현상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으로 어떤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소위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수단이란 말이지. 관료제가 말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아주 철저하게 문서화되어 있는 업무 규정 소위 말하는 매뉴얼화된 문서 혹은 관료제 시스템 그 자체가 될 텐데 결국은 뭐 예를 들면 병원이라고 쳐보자. 병원이 관료제 시스템으로 보통 많이 돌아가는 집단인데 이 병원이라는 곳은 결국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곳인데 이 문서화된 업무 매뉴얼이 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환자 치료하는 것보다 문서화된 업무 매뉴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주가 돼버린 거야.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여기 서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을 목적 전치 현상이라고 그러고 관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가 목적 전치 현상을 해결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죠. 10번. 자, 왔죠? 드디어 도표통계 문제입니다. 쌤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고 그 전까지의 문제 유형을 조금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본인이 만약에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다면 축하드려요. 여러분이 지금 도표통계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걸 반영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거랑 별개로 많은 친구들이 아마 어려움을 좀 느꼈었습니다. 느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나오던 문제 유형이랑 느낌이 좀 많이 달랐을 거고요. 표는 각국의 시기별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의 임금 격차 지수 및 여성 임금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각국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T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이거 앞으로 100% 중요해지지 이거. 각국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T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이런 얘기는 문제 푸는데 무조건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밑줄 그어놓고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이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안에다가 필기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쌤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임금 격차 지수가 나와 있고 여성 임금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 될 거야. 체크를 해보니까 임금 격차 지수라는 건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분의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빼기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곱하기 100 이렇게 지금 돼 있어. T년에 40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쌤이 항상 똑같이 얘기를 했죠. 이거 있잖아. 이 지수라고 해가지고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 해가지고 40 나온다는 얘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분모가 100일 때 분수가 합쳐서 4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냥 비율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100이라면 이게 40이야. 100 대 40이야.
근데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 분모를 100으로 딱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당연히 100이겠죠. 100에서 얼마를 빼면 40이 되느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얼마가 돼야 돼? 60이 돼야 돼. 그러니까 임금 격차 지수가 40이란 얘기는 남성 평균 임금과 여성 평균 임금이 있다고 치면은 남자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평균 임금은 60만 원이 돼. 그냥 이 얘기라고 그냥.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아니고. T 플러스 10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조금만 작게 적어볼까? 조금만 더 깨알같이 적어볼게요. 남자,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60만 원이다. 그리고 T 플러스 100이 10년도 똑같다고. 이게 남성, 여성 평균 임금. 남성이 100만 원 번다고 치면은 여성은 70만 원 벌어야 된다고. 왜? 남자 노동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서 얼마 빼야 30만 원 나올까 생각을 하면은 7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남자, 여자 100만 원이라고 치면은 100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은 여자 50만 원. T 플러스 30년에도 남성과 여성 평균 임금이 있으면은 남성이 100만 원 번다 치면은 여성은 40만 원을 벌어야 빼면은 60만 원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벌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대 60, 100대 70, 100대 50, 100대 40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 임금 비율이 나와 있는데 여성 임금 비율이 뭐냐면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거든. 곱하기 100 했더니 75가 나온대. 이거 무슨 말이야? 그냥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중에 여성 임금이 75%만큼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 어렵냐?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100만 원 번다 치면 여자는 75만 원 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비율상으로 어떻게 나와요? 4대 3인 거지. 4대 3. 4대 3인 거야. 전체 노동자가 100만 원 번다 치면 여자가 75만 원 번다. 전체 노동자 4대 여성 노동자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4대 3이다. 4대 3이다. 87.5는 뭐야? 작년 수능에서 12.5의 배수를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어요. 87.5면은 100에서 12.5를 딱 뺀 값이잖아. 근데 12.5 곱하기 8 하면 100이 나온다고.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와? 100 나와. 12.5 곱하기 8 하면 얼마 나와? 100 나온다고. 그러니까 100을 4로 나누면 25고 100을 8로 나누면 12.5라고.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요거는 100에서 12.5를 딱 뺀 거기 때문에 8분의 7 이라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면 87.5만 원이다. 전체가 100만 원이면 여자가 87.5만 원이다. 그러면 8대 7이라는 뜻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12.5의 배수로 딱 보이나요? 요거는 8분의 5입니다. 8분의 5.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8만 원이라고 치면 여자는 5만 원 번다. 이렇게 8대 5의 값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50이니까 2분의 1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여성 임금 비율이랑 전체 임금의 비율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지 않나요? 여기서 이 비율을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 위에 여자 평균 임금 비율이 적혀 있잖아. 그럼 이걸 가지고 전체 평균 임금 비율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적는 거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가능하단 말이야. 전체 평균 임금까지 요 안에서 퍼센트로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면 제일 좋다고. 여기 위에다가 전체 평균 임금을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성 평균 임금이 60만 원이라고 치면은 3대 4란 말이지. 여자가 3, 전체가 4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평균 임금 80만 원이겠네.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어렵잖아. 전체 평균 임금 3대 4. 여기 같은 경우에는 7대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 평균 임금 80만 원이겠네. 여기는 5대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 평균 임금 80만 원이겠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온다고. 남자, 여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1이면 전체 평균 임금이 2니까 2배 해가지고 여기도 80만 원이겠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 80만 원으로 전체 평균 임금이 깔끔하게 예쁘게 딱 맞춰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1번 T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40%이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T년의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 60만 원은 남성 노동자 평균 임금의 100만 원의 40%가 아니라 60%다라고 당연히 바꿔줘야겠죠. 그냥 이거 40 보고 이거 40%라고 대답하라고 아주 뇌 없는 그냥 선지를 낸 건데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2번 T년은 T 플러스 10년에 비해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많다. 알 수 있을까? T년은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60만 원. T 플러스 10년은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70만 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은 다 100만 원으로 지금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아까 위에서 뭐가 있다 그랬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면 소위 여기서 100으로 지금 다 똑같이 남자 평균 임금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비율에서 이 100만 원에 비해 가지고 실제로 작은 숫자라는 거죠. 100으로 똑같이 표시가 돼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이 기준값에 해당되는 100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성 평균 임금이 100만 원에 비해 가지고 상승하고 있어. 여기서 T년에서 T 플러스 10년으로 갈 때. 그럼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커졌겠어? 안 커졌겠어? 커졌다고 지금. 다시 말하면 T년은 T 플러스 10년에 비해 여성 노동자 평균 임금이 적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T년이 지금 60만 원으로 돼 있고 T 플러스 10년이 70만 원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자 노동자 평균 임금,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이 60%고 여기선 70%라고. 근데 그 남자 평균 임금이 더 커졌어. 시간이 가면서. 그럼 60%에서 70%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가지는 비율이 늘어나는데 그 와중에 기준값이 되는 남자 평균 임금이 커졌다? 그럼 당연히 여자 평균 임금도 더 커진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3번 T 플러스 20년은 T 플러스 10년과 달리 여성 노동자 수가 남성 노동자 수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T 플러스 20년은 T 플러스 10년과 다르게 여자 노동자 수가 남자 노동자 수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가중평균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중평균의 원리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 평균임금, 남성 노동자 평균임금,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은 알면은 여자랑 남자 중에 어느 쪽 집단이 더 많은지를 알아낼 수 있죠. 사람 숫자가.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이거 거리 가지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냥. T 플러스 20년 같은 경우를 한번 가볼까? 남자랑 전체 평균 임금의 거리가 20, 여자랑 전체 평균의 임금의 거리가 30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남자 쪽이 더 가깝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남자 쪽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남자 인구가 더 많아. T 플러스 20년에는. T 플러스 20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고. T 플러스 10년은 한번 볼까? T 플러스 10년으로 가보면은 남성이랑 전체 평균 임금과의 거리가 20, 여성이랑 전체 평균 임금과의 거리가 10입니다. 그럼 여자가 더 가깝잖아. 그러면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T 플러스 20년은 T 플러스 10년과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적다라고 얘기하는 3번 선지가 바로 맞게 되는 거지. 가중평균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가중평균의 원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쌤 킬더 컬이라고 있거든요. 도표통계 유형. 그거 꼭 찾아 들어보시고 그거 한번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반드시 거기 가가지고 가중평균의 원리 설명하는 그 앞에 원리 부분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평균임금, 전체 평균임금까지 있으면은 거리를 구해가지고 남자 여자의 비율 차이 정확히 어느 쪽이 더 많은지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정확히는 여자는 10이고 남자는 20만큼의 거리를 보이니까 거리가 2배 차이 나잖아. 20이랑 10이랑. 여자가 2배만큼 더 가깝잖아. 그냥 여자 수가 남자 수보다 2배 더 많은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4번 T 플러스 30년은 T 플러스 20년에 비해 남성 노동자 수가 감소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T 플러스 30년은 T 플러스 20년에 비해서 남성 노동자 수가 감소했나? 어떻게 알아? 그거 알 수가 없어.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냥 평균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일 뿐이고 실제 남자 노동자 숫자랑 여자 노동자 숫자는 구할 수가 없어요. T 플러스 20년 안에서 비율을 구할 수 있고 T 플러스 30년 안에서 비율을 구할 수 있지. T 플러스 20년에서 100이랑 80이랑 20 거리 차이가 나고 100이랑 50이랑 30 거리 차이가 나니까 2대 3만큼 어느 쪽이 더 가까워? 남자 쪽이 더 가깝단 말이야? 그럼 남자가 3대 2만큼 여자보다 숫자가 많다라고 할 수 있고 T 플러스 30년도 똑같이 보면은 여기 20 차이 나고 여기 40 차이 나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2배만큼 더 많아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요 안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2배만큼 더 많은 거고 요 안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3대 2만큼 더 많은 거고 그런 거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남자 실제 숫자, 여자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왜? 총인구가 고정이 아니잖아. 총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없다고. 혹은 남자 노동자 숫자가 뭐 몇 명으로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연도를 넘어가지고 함부로 숫자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거야. 남자 여자 숫자를. 연도 안에서 그냥 남자 여자 숫자의 비율만 알 수 있을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 노동자 수가 감소했니 증가했니 그런 거 알아낼 수가 없다. 5번 각국의 시기별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80, 80, 80, 80으로 동일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 100에 80%인 거고 100에 80%인 거고 남자 노동자가 기준이라고 일단은 여기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율에서는 남자 노동자라는 기준값을 100만 원 번다 치면 80만 원 보고 여기도 100만 원 번다 치면 80만 원 버는 거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 100만 원에 해당되는 이 기준값이 점차 상승하는 게 실제 현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항상 남성 노동자의 80%에 해당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성 노동자 실제 임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도 계속 증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모두 동일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정확한 답일 겁니다. 기준값이 되는 남자 노동자 평균 임금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그거에 80%에 해당되는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도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요 해설에 따라 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긴 했는데 요 정도는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비율값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자가 3이고 전체가 4니까 3대 4 해가지고 전체는 80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성불평등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10번. 자,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A에서 C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같은 소위 말하는 문화 이해의 태도랑 관련된 문제예요. 표는 질문에 따라 A에서 C를 구분한 후 답변만 보이지 않게 가린 것이다. 답변은 예와 아니요 중 하나이다라고 돼 있는 특정 사회의 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 보통 이런 거를 이제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르죠. 특정 사회의 문화라는 거를 어느 걸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문화가 기준이야. 우리 사회의 문화가 우월하고 나머지 애들은 열등해. 이렇게 보면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거고. 다른 사회의 문화가 기준이야. 우리 문화가 열등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가 우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대주의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릅니까?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문화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절대적인 기준에 못 미치면 열등한 문화다라고 얘기하는 입장. 문화 절대주의고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라고 하면 당연히 자문화 중심주의 되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 말고도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랑도 관련이 있죠. 그냥 국수주의, 제국주의가 자문화 중심주의랑 관련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둘 다 해당될 수 있는 거, 자문화 중심주의에만 해당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답변에 따라 가지고 A, B, C가 각각 어떤 개념인지를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건데 어떤 태도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명확하게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여기 딱 보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잘 보세요. B 같은 경우에는 3개 전부 다 yes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B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자문화 중심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B는 무조건 자문화 중심주의. 자문화 중심주의냐? Yes.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A는 뭐가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A가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상대주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상대주의 요거 해당 안 되고 요것도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해가지고 이 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는 죽어도 뭐가 될 수 없어? 상대주의가 될 수가 없어. C가 무조건 상대주의야. 그러면은 A는 사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겠네. 사대주의가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yes라고 대답을 하고 여기다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yes라고 대답을 해가지고 이 점이 될 수 있죠. 반면에 상대주의라고 A가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 점수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가 모순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해버리는 A는 상대주의는 절대 될 수가 없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빠르게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럼 여기 상대주의라고 대답을 해주면 이게 C가 상대주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요 일단 확실하게 대답을 하게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선지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기억은 2다라고 돼 있는데 2가 될 수가 없어. 왜? 둘 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주의 입장에서 이 질문들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점수가 1점 이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점은 죽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1점인지 빵점인지는 어떻게 알 수는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2점을 넘을 수 없다는 건 확실. 2번 A. 사대주의는 상대주의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하다. 문화의 다양성 확보에 유리한 건 오직 상대주의만 상대방의 문화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입장은 상대주의뿐입니다. 3번 B. 자문화 중심주의는 상대주의와 달리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리가 없지. 아니 자문화 중심주의는 누구보다 자문화 정체성을 잘 지키는 애들이야. 우리가 우월하고 니들은 열등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유지하고 우리들끼리 내 집단 의식을 공고하게 다지기에는 자문화 중심주의만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실할 수 있던 비판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4번 상대주의는 나머지와 달리 각 사회의 문화를 해당 사회 맥락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내부자의 입장에서 문화 향유자의 입장에서 관찰 대상자의 입장에서 관찰을 한다라는 입장에 해당이 되고요. 5번 가 같은 경우에는 인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인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사대주의도 자문화 중심주의도 상대주의도 해당된다고 보기가 좀 어렵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여기다가 yes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인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한다 라는 입장이 되어버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 자문화 중심주의나 사대주의는 각각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고 상대방의 문화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하는가에 얘네 둘이 yes라고 대답을 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대주의도 무조건 인류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문화를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상대주의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평가한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는 쪽에 가깝고 모든 문화는 다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그럴 수 있지.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 이 정도로 얘기하는 수준이지 보편 가치를 기준으로 넌 우월하고 넌 열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 질문이 들어간다면 아니요가 들어가는 게 엄밀히 말하면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12번. 일탈이론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머튼의 아노미이론, 차별교제이론, 낙인이론에 해당되는 일탈이론들이라고. 디르켐의 아노미로만 빠져있죠. 일탈이론 가다는 전과자의 재범률이 높은 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찾으면 되는 거죠. 이론들을.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유죄가 인정되면 주변인으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아. 끝! 사실상 낙인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낙인이론이 맨날 얘기하는 게 주변으로부터 받게 되는 부정적 반응. 소위 말하는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로 이어지기 전에 차별적 제재, 부정적인 낙인 찍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강조하는 건 낙인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얘기지. 소위 말하는 차별적 제재 같은 것도 받기 쉬워질 수 있죠. 이것 때문에. 그 결과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2차 일탈을 저지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낙인이론이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전과자는 전과가 없는 사람보다 이러한 문화적 목표와 하나의 지향점이라는 게 문화적 목표를 얘기하는 거구나. 끝. 머튼의 아노미이론.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압박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지지만 그 문화적 목표를 아주 합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적과 수단의 괴리가 나타나. 문화적 목표, 학생들한테는 뭐야? 대학교 가는 거. 그걸 합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불법적으로라도 대학교에 가려고 일탈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 간의 불일치. 다른 말로 괴리에서 오는 긴장 정도가 크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게 범죄를 설명하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의 방식이다.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교도소 수감 기간 중에 반성과 교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오히려 수감자들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교류로 범죄수법, 범죄에 대한 우호적 가치관 학습, 우호적 가치관 내면화 혹은 범죄의 동기를 내면화한다. 이런 표현들 다 차교론이 쓰는 표현이에요. 차별적 교제이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1번. 낙인이론은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라는 건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낙인이론만 일탈행동을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따윈 존재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 일탈행동에 대해 가지고 부여하는 의미가 중요할 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 정상 집단과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 집단, 착한 집단하고 좀 친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교론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로 바꿔줘야 되겠어. 차교론의 얘기로 바꿔줘야 되겠고요. 3번 낙인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달리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중심으로 일탈행동을 설명한다. 낙인이론은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이 맞지. 머튼의 아노미이론은 아니고. 왜? 머튼의 아노미이론이나 뒤르켐의 아노미이론 같은 아노미이론은 기본적으로 기능론 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 소위 말하는 한 명 한 명의 상호작용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거시적인 사회구조, 구조적인 사회 전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낙인이론과 차교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쪽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인이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달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4번 차교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달리 차별적 제재가 아니라 교제지. 차별적 제재는 낙인이론이 쓰는 표현이고 이건 확실히 기억하셔야 되죠. 차별적 제재, 부정적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은 낙인이론이 쓰는 표현이고 차별적 교제이론은 차별적으로 교제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범죄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거를 일탈의 원인으로 봅니다. 5번 가다는 낙인이론, 차교론은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달리 사회구조적 측면이 아니라 이거 위치 바꿔줘야지. 가다랑 나랑 위치를 딱 바꿔주면 됩니다. 머튼의 아노미이론이 한 명 한 명의 상호작용을 바라보지 않고 사회구조적 측면, 거대한 사회구조 속에서 머튼의 아노미이론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합법적
제도와 수단이라는 게 부재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잘 못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 병리적 현상, 불균형 상태가 나타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걸 이제 기능론의 관점이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나머지 상징적 상호작용론 쪽에 가까운 이론과 달리 사회 구조적 요인을 기반으로 설명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3번. 이 문제도 이제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문화 변동이랑 관련된 얘기라서 뭐 문화 융합이라든지 문화 동화라든지 문화 병존이라든지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발명, 발견, 강제적 문화 접변, 자발적 문화 접변 뭐 이런 거랑 관련된 개념들이 등장할 거라고 대충 예상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선지를 보면 딱 봐도 강제적, 자극 전파, 새로운 문화 요소, 문화 동화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글을 빠르게 읽으면서 금방금방 체크를 해가지고 오른쪽에 적어놓고 그러고 나서 선지를 금방 풀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무역상들은 A국과 B국의 아라비아 숫자를 전파했다. 누가? 무역상들이 전파한 거야. 그럼 이거 무슨 전파야? 직접 전파야. A국과 B국의 직접 전파가 일어났다라고 뭘 전해주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외부에서 넘어오는 직접 전파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고 A국 지도자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 금지령을 내렸는데 국민들이 이에 저항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나 원해. 야 대통령이 뭔데 우리한테 마음대로 숫자 쓰지 마라 그래. 내가 쓸 거야 라고 해가지고 결국 아라비아 숫자가 기존 A국의 숫자를 대체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대체하는 건 뭐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 그 문화 동화라고 부릅니다. 직접 전파에서 문화 동화가 일어났다. 어디서? A국에서. 한편 B국 정부는 A국을 따라 숫자 체계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나 B국의 일부 계층만 기존 숫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하였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일부 계층에서라도 직접 전파를 통해 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병존이 일어난 거죠. 여기 정확히 말하면. 원래 쓰던 숫자도 쓰고 새로 넘어온 숫자도 쓰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국에는 최근에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내진 설계 방식이 개발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거 뭐야? 발명이지 뭐. 외부에서 넘어왔다라는 얘기는 따로 없잖아요. 그냥 발명입니다. 발명. D국의 한 건축가는 이거 C국이고 D국의 한 건축가는 C국을 여행하던 중 발견한 내진 설계 건축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최초로 수혜로부터 안전한 건축 방식을 고안했어. 그대로 받아온 건 아니야.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진 설계 방식을 딱 보고 나서 아이디어를 얻었단 말이야. 이런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어떤 건물을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혜로부터, 지진 말고 수혜로부터 안전한 건축 방식을 새롭게 아이디어를 외부로부터 얻어가지고 발명했어요. 이 나라 안에서.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자극전파 라고 부른다고. 이 건축 방식은 D국에서 새로 짓는 건축물에 널리 활용되었다라고 그냥 적혀 있고 자극 전파가 일어나서 D국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억, A국에서는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다. 강제적인 요소는 숫자 사용 금지령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강제적 문화 접변은 아니지 이게. 오히려 막 넘어오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거부했단 말이야. 넘어오지 마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야, 나 이거 받아보고 싶어. 나 아라비아 숫자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거에 가깝겠죠. 약간 저항은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받아들여 온 거기 때문에 전혀 강제적 문화 접변이 아니고요. 자발적 문화 접변이라고 해야 됩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나려면 말 그대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총칼을 들이대면서 야 한번 뒤져볼래? 니네 아라비아 숫자 써.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니까. 다른 국민들이 막 여기 A국 국민들이 막 거부하는데 난 싫어요. 원래 쓰던 숫자 쓸 거예요 라고 하는데 죽고 싶어? 한 명 머리에 탕 해가지고 너 지금부터 아라비아 숫자 써.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라비아 숫자를 써가지고 원래 숫자가 대체되고 이러는 게 강제적 문화 접변이지. 여기는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틀렸고. 니은 B국에서는 D국에서와 달리 자극 전파가 나타났다. B국에서는 자극 전파 없었고요. 오히려 D국에서 자극 전파가 있었어요. 위치를 바꿔줘야죠. D국에서 자극 전파가 있었어. 디귿 C국, D국 모두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났어. 여기는 발명을 통해서, 여기는 자극 전파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나타나는 게 맞지. A국에서는 B국, C국에서와 달리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A국에서 문화 동화 있었고 C국이랑 D국이랑 B국에서는 문화 동화는 딱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4번. 밑줄친 기억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고 아래쪽에 슬쩍 보면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역할, 성취 지위, 역할 갈등, 1차적 사회화 기관 이런 거 보니까 사회화 기관이랑 관련된 문제랑 역할과 지위랑 관련된 문제, 역할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그냥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지 하나하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보면서 빠르게 풀어나가는 게 맞는 거죠. 기억, 연극, 영화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의리속한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게 중요해. 의리속한이라는 게 중요해.
연극영화과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 맞냐? 맞지 당연히.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니까. 을이 속한 게 맞냐고. 지금 보면은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건 일단 갑이라고 지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을이 소속돼 있지 않은데? 꼼꼼하게 보세요. 제발 엄청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혹시 을 얘기가 또 뒤에 나와 있나라고 막 봤단 말이야. 갑이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데 막 깊이 고민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을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다가 한편 을은 습작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 연극 발표해 왔다가 을이 작품 활동 인정받아 대학생임에도 극작가협회 정회원이 되었고 아직까지는 뭐 여기 속해 있다는 얘기는 안 나오네. 최근에 영화계 신예로 불리고 있는 땡땡대학교 같은 과 후배? 우씨 치사하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어. 을이 같은 과 후배래. 누구의? 갑의.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같은 과 선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과 후배가 갑이니까 을이 지금 갑의 선배인 거야. 같은 과 어디? 연극영화과. 그러니까 을도 연극영화과에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을이 속한 공식적 사회기관이 맞습니다. 치사하죠. 치사해. 일부러 맨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의도적으로 이거 땡땡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갑이라고 돼 있는데 을이 속한이라고 돼 있구만. 이거 페이크구만. 내가 이런 함정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이러면서 X 딱 끊고 뒤로 넘어가게 유도하고 있는 문제란 말이야. 좀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도. 근데 그래도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이걸 찾아냈다면은 너무너무 쉽게 1번이 답이구나라고 하고 문제 넘어갈 수 있는 거기도 해요. 2번, 미음은 을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볼 필요 없어. 왜? 보상이나 제재는 항상 역할, 행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쌤이 워낙 개념 시간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3번, 비읍은 갑의 성취지위다. 비읍에 나와 있는 게 뭐지? 신예야, 신예. 신예가 뭐야? 요즘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성, 신예. 루키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 요즘에 말하자면 뉴비, 되게 유명한 뉴비, 잘 나가는 뉴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 신예라는 존재가 갑의 성취 지위가 맞느냐? 영화계의 신예라는 거는 지위가 아닙니다. 신예라는 거는 그냥 일종의 사람들이 공치사를 할 때 쓰는 표현에 그냥 불과한 거예요. 말하자면 일종의 너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야 딱 이 정도인데 그거를 사회적인 위치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을이라는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요. 정확히 말하면 극작가협회 정회원인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갑이지. 갑이 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그냥 연극영화과 학생이면서 한편으로는 뭐 독립영화에 출연하는 영화 배우이면서 그냥 그런 지위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신예라는 단어 너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형용사 자체가 그냥 지위가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성취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성취했다라고까지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사회적인 위치냐라고 하면 글쎄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4번 니은은 시옷과 달리 역할 갈등에 해당된다. 니은 고민하는 거,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거. 배우 오디션에 계속 탈락해.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라고 깊이 고민하고 있는 건 그냥 진로 고민이지 역할 갈등이라고 보면 안 돼요. 시옷은 맞냐? 라고 물어보면은 시옷에 나와 있는 게 고민이거든. 이 사람이 지금 영화계 신예로 불리고 있는 같은 과 후배 갑을 자신의 대학 졸업 작품에 출연시킬지 고민을 하고 있대잖아. 지금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선배로서 갑을 한번 출연을 시켜줄까라는 선배로서의 의리를 한번 지킬까라는 생각이랑 소위 말하는 대학 졸업 작품, 대학생으로서 자기가 충실하게 이 작품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역할에 충실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시옷은 역할 갈등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니은이 역할 갈등이 아니란 말이지. 전혀. 니은은 그냥 미래의 진로 고민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5번 디귿은 리을과 달리 1차적 사회화 기간이다. 대학 연극 동아리는 1차적 사회화 기간 아닙니다. 1차적 사회화 기간은 갓도지 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1차적 사회기간이 맞아서 디귿 리을 위치 바꿔주면 맞는 선지라고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바꿔줘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면 14번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에서 T년의 노령화 지수는 75이고 유소년 부양비는 40이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총 부양비 이런 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오른쪽에다가 표를 하나 그려라. 무조건 똑같이. T년이랑 T 플러스 50년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 두 가지 연도만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갑국에서 T년의 노령화 지수는 75라고 되어 있어요. 노령화 지수가 75라는 건 무슨 말이죠? 노령화 지수는 원래 뭐야 이게? 아래쪽에 뜻이 나와 있지만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75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75가 된다는 건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으면 노인 인구가 75명이 있다는 거. 이퀄 4대 3 비율상으로 100대 75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T년에는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4대 3이라고. 이렇게 살짝 적어놓으면 돼. 살짝 이렇게. 유소년 부양비는 40이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유소년 부양비가 40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분은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요게 지금 100대 40이란 말이잖아. 5대 2라는 뜻이고 100대 40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5대 2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이게 100대 40이랑 같은 말이잖아. 이거는 머릿속에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 느낌이 딱 오네? 왜? 뭐가 느낌이 와? 부양인구를 100으로 잡으면 유소년 인구가 40이 될 거야. 비율상으로, 그치? 그대로. 그 상황에서 유소년 인구랑 노인 인구가 4대 3이니까 노인 인구는 30으로 딱 잡아주면은 총 인구 170으로 예쁘게 떨어지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성공인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은 첫 번째 단계를 이미 통과를 한 겁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 전체 인구의 변동은 없었대. 전체 인구가 변동이 없었다고? 그러면 전체 인구 170명이라고 여기 잡아놓은 거를 그대로 여기로 가지고 가도 되겠네?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처음에 170을 적는 순간부터 똑같이 이 비교해가지고 막 넘어서 지금 비교해도 상관없는 그런 수치로 만들어졌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 그러니까 원래는 막 이렇게 막 만들어 놓으면은 연도 안에서만 서로 비교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지만 이 총인구가 똑같다라는 걸 기반으로 여기도 170을 적어버리면 이 170을 통해서 이제부터 나오는 수치들은 전부 다 연도를 넘어가지고 막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친절하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60% 증가했다고 돼 있어요. 노령화 지수가 60% 증가하면 얼마야? 원래 노령화 지수가 75였단 말이야. 75에서 60% 증가하면 얼마야? 60%면 얼마죠? 5분의 3입니다. 75 더하기 75 곱하기 5분의 3 해주면 돼요. 75. 야, 이거 내가 계산해줘야 돼, 이거. 75 더하기 75의 5분의 3은 얼마예요? 45잖아. 5로 나누면 15 되고 곱하기 3하면 45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120이 되지 않습니까? 120.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120이란 말이야. 노령화 지수가 120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100명, 유소년 인구가 100명 있으면 노인 인구가 120명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5대 6을 의미한다고. 5대 6. 5대 6. 이렇게. 유소년 인구 5 있으면은 노인 인구는 6. 비율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 T년 유소년 인구 대 T 플러스 50년 유소년 인구는 4대 3이 되었다. T년의 유소년 인구 대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가 4대 3이래. 4대 3. 4대 3이래. 어차피 여기 총인구 똑같이 해가지고 기준으로 맞춰놨으니까 얘랑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인구 차이가 4대 3만큼 난다라고 알려줬으면 4대 3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지. 원래 막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100을 적어놨어. 총인구가 똑같다고 했는데도 다르게 적어놨어. 그러면 이제 이걸 막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되지. 하지만 우리가 총인구는 똑같다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미 연결을 시켜놨으니까 요걸 가지고 실제 인구가 4대 3이라고 하니까 4대 3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연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에 5대 6 적어놨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30이 오면은 6은 36일 겁니다. 35로 나누면 6 곱하기 6 하면 3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합치면 66이에요. 그러면 남는 건 부양인구 104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연결이 된 완벽한 표가 탄생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힌트를 순서대로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쭉쭉 내려오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부양비 문제치고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숫자가 조금 더럽게 나온다? 막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기억!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이다.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 30은 전체 인구 170의 15%이다. 전체 인구의 15%가 되려면 170 곱하기 100분의 15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15%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알 거예요. 170에 15%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거 소수점 나올 것 같은데 딱 봐도 170에 15%면 10%면은 17, 5%면은 8.5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25.5 이렇게 나올 텐데 당연히 아니게 되는 거죠. 니은 T년의 노년 인구와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동일하다. T년의 노년 인구 30명,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 30명 동일하다. 비교할 수 있게 연결돼 있으니까. 디귿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20% 증가하였다. T년에서 T 플러스 50년으로 갈 때 노년 인구는 30에서 36으로 20% 증가한 게 맞지. 증가율 어떻게 구해? 30분의 변하기 전에 값분의 변한 양 6만큼 증가를 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0%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리을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노년 부양비는 10% 증가하였다. 노년 부양비 뭐 구해보면 되겠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 봐도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무난하게 알 수 있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노년 부양비를 뭐 구해보자면 굳이 뭐 그냥 구해보자 하는 김에 100명 있는데 노인 인구 30명 있어. 노년 부양비는 이거니까 부양인구분의 노인 인구 100분의 30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여기는 30이야 노년 부양비가. 10% 증가하려면 노년 부양비 여기 얼마 돼야 돼? 33 돼야 돼. 그치 정확히.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노년부양비가 104분의 36이란 말이야. 이거 104분의 36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딱 봐도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 이거 막 나눠가지고 막 4로 나누고 뭐 어쩌고 해봤자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딱 봐도 이게 33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16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림은 질문을 통해 사회변동이론 AB를 구분한 것이다. 사회변동이론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회변동이론은 진화론, 순환론이 등장을 한다. 사회변동을 운명론적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는 순환론이잖아. 원래 사회라는 거는 순환하게 돼 있어. 진보했다가 쇠퇴했다가 진보했다가 쇠퇴했다가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게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운명에 어떤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 변동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 순환론입니다.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면 진화론일 거고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1번 순환론은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역동적 대응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순환론을 얘기를 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바뀌지 않는다. 그냥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약간 힘이 빠져있는, 축 처져 있는 느낌을 보이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2번, 진화론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 실제로 진화론이라는 게. 제국주의 혹은 국수주의, 우리가 최강이야. 더 높이 있는 사회들이 다른 나라를 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식민 지배하는 거 이런 것들이 괜찮은 거야. 진화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발전 속도에 따라서 우열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번, 순환론은 진화론과 달리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본다.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보는 거는 진화론. 일정한 양상이 있다고 보는 건 둘 다. 하지만 순환론은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표현하진 않는다. 진화론만이 쭉 계속 발전하는 진화의 방향이 있다고 본다. 일정한. 4번, 진화론은 순환론에 비해 장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순환론이 장기적 사회 변동에 유리하다.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순환론은 기본적으로 엄청 긴 사회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기간이 기본적으로 순환론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간이 진짜 적게 잡아도 막 기본적으로 1000년 단위 막 1000년 막 3000년 단위 막 이래. 순환론 학자들이 대부분 막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대부분이야. 그래서 순환론자들이. 진화론 학자들은 보통 그렇진 않거든. 순환론이 훨씬 더 장기적 사회 변동에 유리하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5번, 가에는 진화론이 예스라고 대답하고 순환론은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회 변동이 꼭 발전이다라고 보는 거 진화론의 입장 맞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여기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17번. 자, 계층이동 문제가 나왔어. 계층이동 문제.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이 정도면 평이한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ABC부터 빨리 가려내야죠. 이게 상중하 중에 뭔지. 부모 세대, 자녀 세대별로 갑국, 을국별로 나눠져 있고 상중하로 구분된다. 상중하 중 하나이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지. 갑국의 부모 세대는 상층 비율이 하층 비율보다 작으며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이 모래시계면은 모래시계는 원래 뭐죠? 중층이 가장 작은 계층 구조잖아. 이렇게 되는 거. 그럼 중층이 제일 낮아야 돼. 그럼 중층이 뭐지? 아, 15% 이거네. 이 C가 중층이네. C가 중층. C가 중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갑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모래시계형이라는 걸 가지고 C를 알아내고 부모 세대는 상층 비율이 하층 비율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어. 갑국에서도. 그렇지? 상층이 하층보다 작으면은 요게 상층이 있고 요게 하층이겠네. 그러니까 A가 상층이고 B가 하층. 이렇게 되는 거지. 하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하중 이렇게 됩니다. 상하중. 이렇게 색깔 위치가 바뀌진 않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도 상하중, 여기도 상하중, 여기도 상하중 빠르게 적어놓고 문제로 들어가 보는 거죠. 1번, 갑국에서 부모 세대가 하층인 자녀는 모두 중층으로 이용하였다. 갑국에서 부모 세대가 하층인 자녀는 모두 중층으로 이동하였다. 60% 갔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60%가 60% 다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60%가 여기 10%나 30%를 일정 부분 가고 나머지는 또 여기 가는데 나머지 상층이나 중층에서 또 와가지고 60%를 채워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 모르지. 이 60%가 무조건 60%를 어떻게 다 이동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두 중층으로 이동했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을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을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뭔지 한번 봅시다. 상, 중, 하 순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중층이 제일 많잖아. 그럼 을국의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 계층이란 말이야.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주로 나타나지 않아요.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분사회는 맨 위에 제일 적고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 3번. 갑국과 을국의 부모 세대 하층 비율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갑국과 을국에서 부모 세대 하층 비율이 동일하다. 여긴 60%고 여긴 25%인데 전혀 동일하지가 않죠. 갑국에서는 을국에서와 달리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 갑국에서는 을국에서와 달리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갑국 같은 경우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지금 보면은 모래시계였잖아. 이게 모래시계였다가 자녀 세대로 가면은 상중하에 따라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된단 말이에요. 중층이 제일 많아가지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였다가 상중하로 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피라미드형으로 바뀐단 말이지. 이렇게 계층 구조가 완전 팍팍 바뀔 정도로 그리고 60%가 막 30%가 되고 25%가 50%가 되고 요 정도로 직접적으로 쌤이 예전에 자 일단 이야기 하던 거 맞죠? 요 정도로 직접적으로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 계층 이동에서 퍼센트가 바뀌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면요. 둘 다 굳이 따지자면 폐쇄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막 무조건 이게 엄청 개방적이냐라고 하기도 조금 무리가 있어. 왜냐하면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는 엄밀히 말하면 기준이라는 게 좀 모호한 편이거든. 그걸 정확하게 사회학자들이 몇 프로 이상 계층 이동을 하면 개방적인 거고 아니면 폐쇄적인 거다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개방, 폐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겨요. 이 표상에서.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우리가 굳이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폐쇄적인 계층 구조라는 얘기는 소위 말하는 수직 이동 자체가 혹은 세대 간 계층 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사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여기가 계층 간 어떤 소위 계층 이동이 혹은 수직 이동이 세대 간 이동이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사회 같지는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갑국에서는 을국에서와 같이 둘 다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쌤이 앞에서 개념에서 자주 얘기를 했었는데 단순히 그냥 특정 시점의 계층 구조만 이렇게 딱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개방적이니 폐쇄적이니를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둘 다 개방적이다라고 무조건 표현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서는 따로 막 뭐 코멘트를 달지 않고 그냥 틀렸다라고만 잡아둘게요. 다시 한번 쌤이 교과서에서부터 쌤이 개념 교재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던 내용들은 특정 시점의 계층 구조를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개방적이니 폐쇄적이니 판단하는 거 사실 어렵다. 그리고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나와 있어도 사실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게 개방적 계층 구조와 폐쇄적 계층 구조의 정확한 개념이 사회학적으로 수치적으로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래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여기서 많이 이동을 했지 않냐. 그러면은 이 정도면 개방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것도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선지다. 확실한 거는 뭐 하나가 개방적이고 하나가 폐쇄적이라고 절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걸 가지고는 알아낼 수 없는 거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5번. 갑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을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갑국의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고요. 을국은 피라미드예요.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피라미드보다 사회 통합에 유리하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개방적이냐 폐쇄적이냐는 특정 시점의 계층 구조만으로 알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하지만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혹은 사회 안정성이 높다, 계층 안정성이 높다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중층의 비율이 높으면 성립되는 거다. 그거 알아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7번의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18번.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회운동 얘기를 교사가 일단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죠. 교사가 마지막에 평가하고 이런 건 딱히 없는 걸로 보이네요. 대화에 대해서 옳은 설명만 그냥 보기 보면서 하나씩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갑이 제시한 사례는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 실현을 위해 진행된 사회운동. 원래 사회운동의 특징이 이거야.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수가 진행하는 어떤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 혹은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 사회를 되돌리고자 하는 운동, 자신의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보호단체가 온라인에서 캠페인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일 거고 환경보호단체라고 표현한 순간 다수일 거고 소위 말하는 조직 안에서 분업을 통해 가지고 역할이 분담되기도 하고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뚜렷한 환경보호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회운동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죠. 니은
을이 제시한 사례는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급진적 혁명 사회 운동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거든요. 뭐 공산주의 혁명이라든지 왜 프랑스의 뭐 민주주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을에 국가대표 선수 중 일부가 수혜를 복구하고 하는 현장에 일일 봉사자로 참여한 거는 사회 아무리 봐도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공부를 해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그냥 이걸 읽게 해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국가대표 선수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당연히. 이런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급진적 혁명 아니다. 디귿 병이 제시한 사례는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이 일시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사회운동을 볼 수 없다. 병 뭐라 그랬어? 대형 광고판에 인접 국가의 전쟁 소식이 속보로 나오자 거리의 행인들이 막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 게 속보로 나와. 거리의 행인들이 반전을 주제로 해가지고 노워 이러면서 막 노래를 기타 치면서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황이 조직적이지 않은 군중에 일시적으로 모인 게 맞잖아. 그치? 기본적으로 사회운동이라고 하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와가지고 전쟁 소식이 나와서 전쟁이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분석이고요. 리을 정의 제시한 사례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 운동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 운동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운동을 얘기하는 거라고. 급격하게 사회가 바뀌니까 지금 있는 사회 그대로 유지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사회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땡땡 공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서 1인 시위를 하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죠. 여기 1인 시위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쌤 이거 사회운동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좀 있을 걸 아는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1인 시위를 한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1인 시위라는 건 일반적으로 원래 사회운동이 아니긴 하거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사회운동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긴 하지 사실은. 그냥 아무런 지원 없이 그냥 혼자서 막 계획을 짜가지고 1인 시위하고 있으면 사회운동 아니야. 다수가 해야 되는 거니까. 노동조합이 지원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1인 시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사회운동이라고 봐줄 수도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사회운동이 마냥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라고 봐줄 수 없다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에 한해 가지고는요. 그렇게 되면 정답이 기역, 디귿 이렇게 18번은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겠죠. 19번 넘어갑니다. 미출진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골라봐라. 기역, 직장 문화, 뭐 니은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뭐 공유성이니 물질 문화 이런 거 보면은 소위 3-1단원에서 문화의 속성이라든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문화라든지 그런 파트 다루는 문제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직장 문화가 변화하고 있어. 여기 기역에 나와 있는 게 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런 식으로 리을부터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선지부터 보자고. 니은에는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니은 각국에서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업무 이외의 모임 참여를 당연하게 여겼던 인식. 그런 문화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문화의 속성 중에서 공유성이라는 게 제일 넓게, 폭넓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유성 맞아요.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니은선지, 디귿은 물질 문화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통신기술이라고 돼 있죠? 물질 문화 맞습니다. 물질이랑 기술이랑 같은 말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겠죠. 쌤, 물질이란 걸 만드는 기술을 기본적으로 기술 문화, 물질 문화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통신은 아니지 않나요? 통신도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잖아. 소위 데이터라고 부르는 건 엄밀히 말하면 물질에 가깝다고. 전기 신호 같은 것들로 전달되는 데이터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문화 혹은 다른 말로 기술 문화 같은 말입니다. 물질 기술. 사회 문화에서 물질이랑 기술이 같은 말이야. 디귿, 미음은 문화 지체에 해당된다. 미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이러한 문화가 오랜 기간 확립해온 노동 환경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다. 뭐가? 발전된 통신 기술과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 경제 문화를 확산시키는 게 이러한 문화가 노동 환경의 근간을 뒤흔들 거라는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기술이 뒤흔드는 게 아니라 공유 경제 문화라는 게 확산이 되면서 노동 환경이라는 게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문화 지체라고 할 수 없죠. 문화 지체는 뭐예요? 기술 문화, 물질 문화가 엄청 빠르게 발전하는데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 뭐 딱히 그런 건 없죠. 기술 문화를 물질 문화가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간다 이런 서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비물질 문화 때문에 또 다른 비물질 문화가 흔들리는 상황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문화지체라고 봐주기는 힘들죠. 리을에서의 문화는 기억에서의 문화와 달리 좁은 의미로 사용됐다. 공유, 경제, 문화도 직장 문화도 다 넓은 의미입니다. 둘 다 넓은 의미예요. 둘 다 같이 넓은 이라고 고쳐주는 게 맞습니다. 좁은 의미라고 하면은 명백하게 우월함의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고. 우열을 나누고 평가하고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게 좁은 의미의 문화인데 그런 개념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직장 문화 그냥 직장 문화지 뭐 이게 뭐 우월한 직장 문화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유 경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뭐 우월하고 나머지 문화 다 열등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20번.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던 친구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기출 공부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냐에 따른 차이일 텐데 사실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원래는 어디서 나왔었냐면 빈곤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옛날엔 상대 빈곤, 절대 빈곤 문제가 꽤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고 도표 통계형 문제로.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빈곤 진입률, 빈곤 탈출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표를 막 복잡하게 그려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복지제도에서 다시 낸 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좋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 약간 옛날에 사장된 어떤 문제풀이 방식을 다시 꺼내서 들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든단 말이죠. 그거랑 별개로 일단 나왔으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수학적으로 감이 있는 친구들은 풀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좀 수학적으로 조금 힘들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 이 문제를 보면서 약간 벽을 느꼈을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합니다. 쌤이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랑 똑같아. 복지제도 문제죠. 제시된 기간 동안 인구 변동 없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앞으로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밑줄 그어놓고 가는 거고요. 기억하고. A.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거야. 모두한테 주는 게 아니지, 그치?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한테 연금,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럼 뭐는 탈락? 사회 서비스 탈락. 돈 주니까. 물질적 지원이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건 선별적 복지잖아요.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니까 돈 주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한다? 공공부조지 뭐.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에서 여기 끝났어.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 이런 걸 이제 사회적 연대라고 부르고 대표적인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실업자의 생계 보장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건 기초연금이라고 부르는 공공부조고 노인들한테 생계 유지 어려운 노인들한테만 주는 거. 노동자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기금에서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고용보험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사회보험에서. 그러니까 A, B가 각각 공부 사보로 나뉘게 된다고 볼 수 있고 수급 지속 비율이랑 수급 진입 비율 이렇게 지금 A, B의 2021년, 2022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2020년에 각국의 전체 인구 중 A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10%, B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25%라고 나와 있고 수급 지속 비율이 뭐냐면은 직전 연도 A, B 제도 수급자 수 분의 직전 연도에 이어 혜택을 받는 A, B 제도 수급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돼 있고 수급 진입 비율이 뭐냐면 직전 연도에는 수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 비수급자들 중에 직전 연도와 달리 혜택을 받게 된 AB 제도 수급자 수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쌤이 그리는 표를 한번 보면서 따라와 보면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일단은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0년까지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OX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급자랑 비수급자 비율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표 그리는 게 제일 깔끔할 겁니다. 이 상황에서 2020년에 어떻게 됐다고 지금 A라는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A제도 수급자 비율이 10%라고 10%. 그러면 비수급자 비율은 얼마나 되겠어? 90%지? 나머지 90%. 그런 상황에서 수급 지속 비율이 2021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20%라고 적혀 있는 게 무슨 뜻이냐? 직전 연도에 수급하고 있던 사람들 10% 중에서 직전 연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그러니까 2020년이란 직전 연도에서 올해까지 계속 수급을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비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프로라고? 20%라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10% 중에서 20%만큼이, 즉 10% 중에서 10분의 2만큼은 계속 수급을 받게 됐다. 10분의 2면 얼마야? 2지. 2. 전체 인구를 100명이라고 그냥 가정하자고. 제시된 기간 동안 인구 변동 없대잖아. 그러니까 전체 인구 100명 중에서 원래 10명 수급받았는데 그중에 20%, 2명이 그대로 수급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래쪽에 수급 진입 비율 한번 봐. 수급 진입 비율은 직전 연도 A, B 제도의 비수급자, 이 90명 중에서
직전 연도와 다르게 직전 연도엔 혜택을 못 받다가 이번엔 혜택을 받게 된 수급자의 비율 이렇게 가는 거라고. 90명에서 원래는 혜택 못 받다가 혜택을 받게 된 애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얘네들이 이 90명 중에서 몇 프로라고? 20%라고. 그럼 몇 명이지? 90에 10분의 2 하면은 18. 18명. 그러면은 총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20명이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합쳐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다 어디로 갔겠어? 아래로 갔겠지. 수급 못 받는 쪽으로 갔겠지. 그렇게 되면은 남은 건 80. 어차피 전체 인구는 100명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깔끔하게 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됐을까? 수급 지속 비율은 23%예요. 아, 그러면 20명 중에서 20%만큼이 23%만큼이 여기로 그대로 또 넘어갔다는 건데 2022년에는 직전 연도에 수급받는 애들 중에 23%. 그러면 20명 중에 23%는 몇 명일까? 쌤이 20명 중에 23% 구하는 거. 20% 안에서 23% 구하는 거. 이런 거 쌤이 알려준 적 있죠? 그냥 10분의 1씩 나눠가지고 곱하면 그만입니다. 2 곱하기 2.3 그냥 하면 나와요. 그럼 얼마야? 4.6. 4.6명만큼이 여기로 간 거고. 4.6명.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간 거. 비수급자에서 이번 연도엔 수급자가 된 애들은 8%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명 중에 8%라는 거죠. 80명 중에 8%면 얼마야? 0.8 곱하기 8 하면 된다고. 그럼 6.4란 말이야. 6.4.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 그러면은 남은 비수급자들은 89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제일 깔끔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고 B로 한번 넘어가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연도별로 계속 수급을 하게 된 애들, 계속 수급을 안 하다가 수급을 하게 된 애들, 여기도 연도별로 다 정리가 되고 실제로 연도마다 OX, 수급자와 비수급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깔끔한 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돼. B도 한번 해보면 되죠. B도 지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자체는 여러분이 제일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빠르게만 그려주면 돼요. 일단은 B제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비율이 처음에 25%였다고 돼 있거든요. 25%면은 비수급자 비율은 75%였겠네. 여기까지는 나오고요. 수급 지속 비율이 지금 60%라고 돼 있어. 2021년에. 전년도에서 수급 받던 애들이 그 중에서 60%만큼이 그대로 다시 수급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럼 25% 중에 60%면 얼마냐? 6 곱하기 2.5 이렇게 해주면은 15%만큼이 여기로 넘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75% 비수급자 비율 중에서 10%만큼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왔대잖아. 그럼 얼마야? 7.5명만큼이 여기서 여기로 넘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합치면은 22.5명. 그렇게 되면은 남은 애들은 77.5명 이렇게 됩니다. 수급자가 22.5%, 비수급자가 77.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2%, 24%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이게 32% 이렇게 되면은 이게 22.5%에서 또 32%가 여기로 갔다는 얘긴데, 그러면 2.25 곱하기 3.2 이렇게 해야 되거든? 딱 봐도 계산 짜증난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쌤도 이거 문제를 풀다가 이건 좀 심한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판단해야 되냐면, 여기서 어떻게든 일단 딱 구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릴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까지 과도한 소수점이 나오면은 문제에서 안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물어보면은 그때 가가지고 구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문제로 1번. B제도 사회보험은 A제도 공공부조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보험이 공공부조와 같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있어.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쪽은 어느 쪽이야? 공공부조라고, 둘 중에는. 하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 자체는 둘 다 발생을 한다고. 2번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2021년 수급자 비율은 40%이다.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건 공공부조잖아요. 공공부조의, 이거 A가 공공부조니까. 공공부조의 2021년 수급자 비율은 40%가 아니라 20%야. 탈락. 20%로 바꿔줘야 된다. 3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이러면 사회보험이잖아. 사회보험의 수급자 비율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상승했다. 이거 안 구해놨는데 어떡하지? 이거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안 틀려. 왜? 2022년까지 수급자 비율이 매년 상승해야 되거든? 근데 25%에서 22.5%로 떨어졌어. 한 번. 그러면은 매년 상승한 게 아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2022년까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수혜자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그렇게 되면 또 사회보험일 텐데. 사회보험 그러니까 B의 2021년 수급자 수는 2021년 수급자 수 몇 명이야? 22.5명.
어차피 전체 인구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전체 인구는 100명으로 고정하고 생각을 할게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부 충당하는 제도는 뭐야? 공공부조 A. A의 제도의 2022년 수급자 수 11명. 11명의 2배이다. 22.5명은 11명의 2배는 아니다. 4번 날려주고. 그럼 5번이 답이겠네. 직전 연도와 달리 해당 연도에 A제도의 수급자가 된 사람 수는 2021년이 2022년보다 많다. A제도에 직전 연도와 달리 해당 연도에 A제도의 수급자가 된 사람 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디서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야? 원래 수급자가 아니었다가 수급자가 된 사람들 찾으면 되는 거지. 직전 연도 2020년에는 수급자가 아니었다가 2021년에 수급자가 된 애들은 18명이었습니다. 그럼 2021년은 18명.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80명 안에 속해 있는 비수급자 쪽에 속해 있다가 수급자로 넘어가게 된 애들의 숫자가 6.4명이었단 말이지. 아까 전에 6.4명. 그러면 6.4명 이렇게 적어주면 18명이 6.4명보다 많다. 그래가지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로 구성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전에 빈곤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빈곤자가 아니었다가 빈곤하게 된 사람의 퍼센트. 원래는 빈곤했다가 빈곤을 탈출한 사람 퍼센트 이런 식으로 막 교차로 해가지고 이 사람 숫자를 구하라고 시켰었거든. 예전 문제에서는. 근데 이번엔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여기서 그대로 간 사람들 그리고 원래는 수급자가 아니었다가 수급자로 간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내준 건데 사실은 뭐 이 문제 자체는 응용할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쌤은 뭐 이런 문제를 하나 반영을 해가지고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내고 그러긴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평가원에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평가원에서 6월이나 9월 같은 데서 유형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런 걸 수능에 내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사회문화 해설을 한번 해봤는데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사회문화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그렇게 쉽지도 않고 무난한 난이도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좀 어려운 수준? 이 정도가 아마 수능에서 나올 만한 적정 수준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나쁘지 않은 모의고사였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평가는 솔직히 너무 쉬웠단 말이야. 9월 평가원은 아마 이 정도 난이도거나 이거보다 조금 정도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쌤은 지금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이제 9월 평가원 포함해가지고 수능까지 달려갈 일만 남으셨죠. 고3들도 그렇고 재수생들은 원래 그래 왔고 고3들은 이제 내신이 다 끝났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좀 달릴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 계속 저희 커리큘럼과 함께 빡세게 달려가지고 수능까지 한번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7월 학평 해당되는 내용들, 좀 어려웠던 내용들 한번 싹 다 덮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9월 평가원 해설 영상에서 저는 또 다시 한번 뵙고 또 본 영상 속에서 커리큘럼 지금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기출의 메타를 좀 빡세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문제 속도 좀 올리는 법, 함정 피해가는 법 이런 것들 알려드리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들으면서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7월 학평 치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 해설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